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디요양TV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입니다. 이제 CBT 방식 첫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저도 교육생분들과 함께 부산 시험장으로 가볼 예정인데요. 우리 응시하신 모든 선생님들 단디요양TV 함께 하시고 한 번에 꼭 합격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험 화면에 익숙해지시도록 화면을 준비했고요. 글씨를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글자를 좀 키워보았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 시험이었던 41회 문제, 오전 이론 문제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자,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시간처럼 돌릴 수 없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것. 우리가 뭐 시술을 받거나 이런 형식으로 얼굴을 더 젊어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노화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 비가역적이다 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순발력은 감소하고요. 면역 능력도 감소하겠죠. 질병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요, 저 3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질환 같은 것도 조기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영양보조제를 드시는 거는 좋으나 의존해서는 안 되겠고 신체에 맞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제 보조식품을 같이 먹는 것이 좋겠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또 생산적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죠. 자원봉사라든지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이런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번째, 가공식품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진 조리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겠고요. 5번째, 매시간 고강도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하시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을 급여하는 것이죠.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기 위한 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이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혜택이죠.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여러분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재활이 필요하거나 출산하거나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해서 저렴하게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다치셨을 때 신속하게 이거를 보상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귀를 촉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제도별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요? 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그러면 가입자는 누구일까요? 가입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우리가 되겠죠. 자,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을 하고요.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이 있죠.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다. 그래서 간병인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죠.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운영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에 관장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간은 급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재원은 보험료,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지원금 20%와 본인부담금, 재가를 이용하면 15%, 시설을 이용하면 20% 부담이 있었죠. 이렇게 100%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장기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징수하고 통합으로 돈을 받아서 각각 독립회계관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누구에게 지급해요? 네, 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면 공단은 어디다가? 장기요양기관에다가 급여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여기는 영리기관인데 장기요양기관에서 할 수가 없지요.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요? 그렇죠. 관찰자죠. 어르신 상태를 잘 살펴서 이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 잘 보고를 하는 것. 요양보호사의 관찰자 역할이고요. 옹호자와 같은 경우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되는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을 들어주는 것, 이걸 옹호자라고 하고요. 중개자라는 역할은 없었습니다. 정보 전달자는 어르신의 상태라든지 정신적인, 신체적인 상태를 가족에게나 의사, 간호사, 시설장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이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동기 유발자라 하고요. 이 외에도 이런 숙련된 기술로서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된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말벗과 상담자라는 역할이 있었죠.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다양한 생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이러한 6가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세탁, 2번 체위 변경, 3번 편지 대필, 4번 병원 동행, 5번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요? 세탁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뭐가 있었나요? 세탁, 그리고 취사, 그리고 청소, 다른 표현으로 주변 정리정돈 이런 게 있었죠. 자, 체위 변경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 편지 대필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서비스 중에서 이 편지 대필은 의사소통 도움에 또 포함이 되죠. 병원 동행과 대행 대신 해주는 대행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 서비스에 해당되는 항목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요?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자, 이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사례 말고도 여기는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휴대전화도 없고 자녀에게 자주 전화를 하고 싶은데 공중전화에 나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해서 자주 갈 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올 때만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에 소통이 안 된다. 이것 또한 여러분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의 사례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요? 신체적 학대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전기와 수도를 일부러 끄는 거예요. 끊었다는 표현은 여러분 단절이라는 단어로 잘 나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학대는 신체적 학대예요. 자, 전기와 수도뿐만 아니라 뭐 밥통, 냉장고 이러한 것과 단절시켰다. 이렇게도 신체적 학대 하시면 되고요. 이거와 조금 혼란스럽게 나오는 문제가 전기세와 수도세를 방치하여 결국 전기와 수도가 끊겨버렸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방치하였기 때문에 방치는 방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그렇죠?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외모에 대한 비유를 하고 성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로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이 나와 있는데요. 시각적 성희롱 같은 거는 우리가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여주는 거.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성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고, 육체적 성희롱은 어쨌든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은근슬쩍 만진다든지 스친다든지 뭐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구제해줄 곳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관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저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로 대등한 관계이므로 서로 존중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된 시간만큼 해야 되겠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리 서비스를 한다면 이건 차별이 되겠죠? 대상자가 없다면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기고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업무의 신속성보다는 다른 직종들과의 협력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그렇죠. 1번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서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 자신의 건강관리가 우선해야 되겠죠. 장기요양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불법. 근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하였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만약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을 변경해야 될 때는 센터에 보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대체 인력을 정하여야 되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서로 대체하거나 대신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복지용구상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휠체어가 있습니다 하면 선택은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직접 구매나 판매는 불법. 그죠? 사례금을 받아도 안 되죠. 자, 다른 대상자가 사용하는 휠체어를 가져다 두면 다른 대상자가 쓸 휠체어가 없겠네요. 그죠?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알선하는 거죠. 알선도 불법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주어서 부종을 예방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좀 안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1번 볼까요? 강하게 손을 털어준다. 급성기 초기에는 안정을 시켜서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손목은 심장보다 높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종을 예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는 급성기 초기에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 한다입니다.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은 후기에 할 수는 있으나 초기에는 안정을 하기 위해서 부목 같은 것을 대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17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요? 네, 5번. 우리가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서 대상자와 접촉할 필요가 있겠죠? 잠복결핵 대상자는 감염시킬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접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진단검사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 햇빛에 말린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었던 옷을 소각하는 건 아니에요.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항바이러스제, 자,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이고 결핵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미리 약을 먹거나 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18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네, 우리가 변비가 있을 때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해서 좀 자연적으로 해소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고섬유질 음식을 좀 제한을 해서 설사가 좀 잦아들도록 해야 되겠죠. 초기부터 설사약, 지사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복근 강화 운동과 설사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요. 카페인 음료, 탄산 음료, 자극적인 음료, 술 이런 것들은 마시지 않아야 되겠죠. 변비가 있을 때 우유 섭취를 권장했지만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우유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타액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저 1번 약물 대사 능력의 감소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위산 분비가 감소되는 것은 많으나 관련 있는 것은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고요. 지방 흡수는 감소, 타액 분비도 감소, 칼슘 흡수도 감소되지요. 그래서 노화에 따른 각 기능의 변화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그렇죠. 기침 반사 감소와 섬모 운동도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폐활량도 감소하고 폐포의 탄력성도 감소한다. 자, 코점막 건조함 증가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21번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예, 빈혈에 관한 설명이었죠. 여러분 적혈구 부족으로 또 철분 결핍으로 또는 헤모글로빈의 저하로 자, 생성이 잘 안 돼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 또한 빈혈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저 규칙적으로 배뇨를 하게 해서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이 많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변이 좀 어렵고 방광염이 생긴다 해서 소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겠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요실금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죠. 맥주를 마시게 하거나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변비 대상자나 요실금 대상자에게 변비 예방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지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23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저 2번 추간판이 얇아지고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자, 다른 보기도 한번 볼까요? 골반은 커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근긴장도가 감소하여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하셔야 되겠고요. 허리의 지방은 많아진다.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지요.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한다 입니다. 24번 오메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치료를 하도록 한다. 치료를 하는 방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가려운 부위에만이 아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고를 바르고 언제 바른다? 옴이 많이 활동하는 밤에 약을 바르고 자고 나서 씻어낸다. 자, 옴 대상자가 사용하는 침구는 옴은 뜨거운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그리고 햇볕에 말려서 72시간 이후에 사용한다. 옴이 생존 시간이 72시간이 되기 때문에 72시간 이후, 3일 이후에 사용을 한다입니다. 감염 부위를 만지게 되면 만지는 순간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부위를 만지지 않는다입니다.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병. 3. 척수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요? 네, 1번 선망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요? 네, 1번 눈부심의 증가, 시력의 저하, 빛 수능의 어려움 등이 나타난다. 결막은 얇아진다. 얇아지면서 누렇게 변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서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지고요. 눈물의 양은 감소하여서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어서 노인이 되면 젊을 때보다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우울을 해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좀 하도록 격려를 해야 되겠죠. 혼자 있는 것보다.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위로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잘 하게 하고 여러분들과 신뢰관계를 잘 하면 우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우울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의사의 영역이지 요양보호사의 영역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누는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슬기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노출되면 이제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양말을 신어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발톱은 어떻게?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티누는 함부로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하셔야 되겠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런 자극적인 언어는 요양보호사에서는 맞지 않다.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X입니다. 발을 씻은 후 물기를 남기면 습진이라든지 이런 거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당뇨에 또 상처가 생겨서 당뇨발이 되기 때문에 습기를 남기지 않고 잘 건조시킨 후에 보습을 한다. 보습제를 발라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단백질을 매일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수분은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요. 단식은 어르신들의 영양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확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노인의 단식은 옳지 않다. 단순당은 단맛을 내는 음식이죠. 이런 것들은 섭취하지 않는다.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여러분 비만이 되겠죠? 네, 필요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30번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죠. 준비 운동을 생략하시면 안 되고 꼭 하셔야 되겠죠.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X입니다.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전환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빠른 운동, 탁구, 테니스 이런 운동은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다. 개인의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최대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서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과거의 홍역을 알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요? 저 4번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자, 여러분 예방접종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예방접종 기억해야 될 것. 자,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한다입니다. 폐렴구균은 매년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한 번. 그리고 또 65세 이상의 한 번 접종하는 게 있었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의 한 번. 이전에 알았던 과거 병명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일의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세트인데 백일에는 1회 초에만 맞고 추가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50세에서 64세 사이에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맞으시고 추가 접종하고 10년마다 추가 접종할 때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추가 접종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 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관의 이윤중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미납 청구라든지 가족의 부양 책임을 위해서라든지 요양보호사 중심, 이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고 하면 맞지만 요양보호사 중심 서비스는 아닙니다. 기관의 이윤중대를 위한 또 보고는 아니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3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요? 네,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만 기록의 목적에 부합을 하겠네요. 자, 기록을 하는 목적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도 있고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을 높이는 데도 이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3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4.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연명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 그리고 산소, 진통제 이런 것들은 공급이 된다. 자, 65세가 아니라 19세 이후에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등록기관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면 심폐소생술 또 어떤 것들이 시행하지 않지요? 심폐소생술, 투석, 항암,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은 시행이 되지 않는다 하셔야 되겠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입니다. 35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요? 네, 1번 부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부정의 단계에서 표현하는 문장은 아닐 거야. 그죠? 아닐 거야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분노예요. 이제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죠. 화가 납니다. 왜 하필 나야? 자, 화를 내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타협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언제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하려는 단계가 있고요. 타협의 단계가 지나면 타협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되죠. 눈물을 흘리거나 말없이 혼자 있거나 우울을 표현하기도 하는 단계, 우울 단계. 이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장은 나는 이제 지쳤어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 수용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종의 5단계 순서대로도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최신 41회 오전 기출문제 이론 35문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시고요. 실기 45문제도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기에서 볼게요.